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의 책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원하나라고 합니다. 출판사를 2011년에 시작했는데요. 저는 2014년부터 독서 모임을 출판사 내에서 프로그램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는 혼자 책을 읽는 것과 같이 읽을 때의 느낌이 사뭇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 고전으로 세상 읽기에서는 함께 같이 읽으면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현복 선생님의 담론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독서 모임 회원들이랑 몇 번 다뤘는데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면서 읽을 정도로 줄치는 부분도 많고 회원들과 이야기할 부분도 풍성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함께 읽고 이야기하기 좋은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추천하는 책입니다. 고전으로 세상 읽기 테마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선생님이 담론 안에서 두 가지 챕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고전, 동양의 고전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감옥에서 만난 인간 사람들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챕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챕터를 읽으면 저희가 고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론이 풍성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추천해 드리는 책입니다. 우선은 독서 모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왜 담론을 제가 가지고 왔는지가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 모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어가고 있느냐면 그 담론, 예를 들어 담론이라는 책을 읽고 같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독서 모임이거든요. 담론을 읽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했군요. 이러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왜 당신은 이 대목이 좋은지, 이 대목이 뭐 마음에 안 드는지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저는 출판사를 하는 그 자영업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담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뭐 주부의 입장에서 담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학교에 계시는 분이면 학교에서 그 교직에 계신 분은 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이런 이야기를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연대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작은 사업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담론 안에 있는 연대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가 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렇게 서로 담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과 응원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로 각자 하고 있는 일이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수다로, 제가 책 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책 수다로 오가는 게 독서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책 수다를 하면서 책 안의 삶을 내 삶과 비추어서 이야기하고 그게 어떻게 흐르는지 서로 관심을 갖고 응원의 장을 갖는 것을 독서 모임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 담론 안에도 선생님이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공부에 대해서 선생님이 삼독이라는 것을 뽑고 계십니다. 저자는 삼독을 처음에 첫 번째 단계는 텍스트 읽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필자 읽기, 그게 두 번째 단계이고요. 세 번째 단계가 독자 자신을 읽기라고 삼독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말 그대로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해하는 것, 그 과정이 독서의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필자 읽기, 필자를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만나는지의 문제, 그러면서 또 제가 다르게 책을 해석하게 되는 게 두 번째 책의 단계이고요. 세 번째는 독자 자신을 읽기라고 이제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알고 이렇구나 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뛰어넘는 행동을 변화를 이루라는 것이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독자 자신을 읽기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당대의 문맥을 뛰어넘는 탈문맥의 실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론은 어떤 뜻이냐면 이 책 제목
그 담론을 얘기하자면은 담론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삼독의 완성 단계를 추구하는 게 이 책의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독서 모임에서 사람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의미 있는 책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할 때 재미있는 게 이 책 한 권을 읽고 다양한 키워드를 보통 뽑거든요. 뭐 사랑, 가정, 뭐 평화 이런 식의 키워드를 뽑는데 이 담론 역시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 뭐 관계론, 탈근대, 인간 성찰, 연대, 변화 뭐 이런 그 키워드들을 뽑고 있는데요. 뭐 공부는 당연히 뭐 저희 담론에서 고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는 키워드죠.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런 키워드로 이야기하기 담론은 좋고요. 관계론은 이 2부에서 1부도 마찬가지지만 2부에서 선생님이 저자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의 관계, 그 의미를 소개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론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를 이 책에서 뽑을 수가 있고요. 탈근대는 근대의 경직된 사고를 탈피해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사고할 때 우리가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이런 키워드로 탈근대를 뽑아서 이야기하기 좋은 책이고요. 인간 성찰은 뭐 관계론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비춰보고 더 나아가 단계에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찰의 계기가 마련할 수 있는 키워드.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방법, 연대를 통해 또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에 담론의 키워드는 독서 모임, 그리고 혹시 독서 모임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라든지 가족들과 읽고 함께 이야기를 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어서 오늘 또 가지고 왔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이 담론 안에는 신현복 선생님이 공부의 순서라고 꼽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뭐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는 그 단계인데요. 머리와 가슴, 발이라는 여정이라고 그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공부는 우선 우리가 인문 고전이라든지 어려운 책을 읽을 때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공부를 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머리로 받아들인다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공부의 순서는 가슴이라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거기 머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생각은 가슴이었기 때문에 책을 읽고 가슴이 뛰는 경험, 책을 읽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경험, 이게 가슴까지 가는 여정, 공감하는 여정이 그 다음 공부의 순서. 그러니까 머리에만 단순히 머무르면 그것은 완성된 공부가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정을 이 책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서 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변화해서 행동하는 발까지 이어지는 여행이 공부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담론 내내 이 여정이 머리에서 가슴, 발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고요. 챕터 곳곳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머리와 가슴, 발까지의 여행을 마칠 수 있을지를 계속 물음을 제시하시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읽고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공부의 순서를 완성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또 독서 모임이라든지 함께 좋아하는 책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뜻깊은 책이 풍성한 이야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면 담론이 어떤 책인지 소개하기 전에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신현복 선생님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워낙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경제학과를 전공을 하시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강사를 거쳐서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있던 중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이 되십니다. 그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려 20년 20일 동안 복역을 하시고 1988년 8월 15일에 광복절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서 그 이듬해부터 바로 성공회대 교수에서 강의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책들을 많이 제가 이제 다음에 바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책을 많이 집필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팬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 들으면 좋은 강의들도 많이 하셔서 인기가 많은 선생님 중에 한 스승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게 이 책이 담론이 2015년에 나왔는데
하셨는데 2014년에 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투병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담론이 15년에 나오고 2016년 1월 1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75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이후로 계속 이때 1월 15일이 되면 추모 콘서트를 계속 하는 또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추모 콘서트를 하는 동영상을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서 보고 왔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선생님이 영향력이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는 또 책도 많이 좋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추가로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서는 언급해드렸듯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가장 사실은 유명해요. 그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청구의 추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때 서울흥에서 초등학생, 그때 행사를 서울흥에 갔다가 학교에서 갔다가 옆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 6명과의 인연을 맺고 우정을 쌓은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인데요. 그 6명의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우정, 그 다음에 그들 사이의 약속, 그게 정말 아름답고 맑게 그려지는 이야기라서 너무 따뜻하고 읽고 나서는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그들과의 추억이 되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청구의 추억이라는 책이 따로 단행본으로 나왔고요. 선생님이 직접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그림책처럼 그래서 그림이랑 그 짧은 글을 넣어서 그림책으로 나온 또 단행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보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구의 추억은 사실은 유튜브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책에도 언급을 하셨어요. 담론에도 유튜브에도 10분짜리 동영상으로 올려져서 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 한번 내셔서 보시면은 따뜻한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 징역살이라는 이야기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유명한 또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감옥 안에서, 좁은 감옥 안에서 여러 명이 잘 때, 여름에 얼마나 그게 더운지, 옆에 사람의 온도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유 없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그 대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챕터가 여름 징역살이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같이 감옥 안에서 붙어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여름만 되면 미운 거죠. 붙어서 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덥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은 머쓱해진다고 해요. 표현이. 그렇지만 또 밤이 되면 그 사람이 또 미워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증오의 대상이 문제인지 증오하는 감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반면에 겨울에는 이제 옆에 사람이 너무 따뜻하고 고맙게 느껴지죠. 춥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읽고 처음에 나왔을 때 읽고 내가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증오를 느낄 때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하철도 있겠고 친구가 괜히 미울 때도 있겠고 어떤 상황에서 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미워질 때 이 글을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힘들어하는 건지 이 사람 자체가 잘못인지를 분석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 조언, 그러니까 이 대상이 정말 미운 건지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건지를 분석을 하고 나면 미웠던 사람이 어쩔 때는 또 다시 그 미웠던 마음이 풀리기도 해서 항상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사람이 미워질 때나 증오하게 될 때 분석하게 되는 글이어서 여러분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처음처럼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소주로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처음처럼이라는 그 글자가 선생님이 그 소주 업체와 이거를 제공하셔가지고 무상으로 제공을 하셔서 이게 로고로 사용돼서 이때 되게 인기가 많게 더 많이 팔렸던 소주가 처음처럼이고 저작권을 받지 않겠다고 굳이 막 계속 그러셔가지고 제 생각엔 받으셔서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 두산 회사에서 소주 회사에서 그거를 선생님 그 학교인 성공회대학교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때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술에 이게 쓰여도 되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이 허락을 하실까 그랬는데 선생님이 서민들의 술이기 때문에 흔쾌히 나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쓰게 했다고 합니다. 쓰게 하셨다고. 그래서 처음처럼은 이게 또 단행본으로 책이 선생님의 그림과 글자가 나온 책으로 나와 있어서 또 좋은 반응을 얻었던 책이고요. 그 외에 선생님 책은 더불어숲, 나무야라는 책이 있고요. 강이라는 책이 담론이 나오기 10년 전에 나온 나의 동양 고전
독법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그 안에 소개된 뭐 논어, 맹자, 노자, 장자 등의 이야기들이 이제 담론 안에 좀 정리가 돼서 들어간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담론이 어떤 책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론은 앞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 제목은 고전에서 읽는 세계 인식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고전에서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는지, 사회적인 담론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글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것이 1부의 구성이고요. 2부는 인간 이해와 자기 성찰이라는 부분으로 나눠 있는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뒷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선생님이 만난 사람들, 상황, 뭐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문제를 해결했는지 대안이라든지 방법 등을 제시하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게 2부의 구성이고요. 1부의 논리적인 글보다는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한 이유가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틀은 크게 두 가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사철과 시서화. 문사철은 많이 들어보셨죠? 문사철 한다, 뭐 문사철 하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사철은 문학, 그 다음에 역사,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성을 훈련하는 아까 말씀드린 머리, 가슴, 발의 그 여행에서 머리를 자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머리에서만 또 머무르는 건 아니고 이런 이성 공부가 가슴과 왔다 갔다 하기 위한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시서와의 또 공부가 필요하다고 분류를 세계 인식틀을 나누고 있습니다. 책에서는요. 시서와는 시, 글씨, 글씨는 서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그래서 감성훈련 공부를 위해서는 시서화, 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문사철과 시서화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서로 겸비하고 노력을 하고 개발하려고 해야지 창의적이고 풍성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저자인 신영복 선생님도 본인이 시도 잘 지으시고 글씨도 서예도 너무 멋지게 오래 공부하셔서 멋진 글자, 처음처럼도 본인이 직접 쓰신 그 글자니까요. 그래서 서예도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고 그림도 또 너무 좋은 그림들이 천구의 추억 같은 게 들어간 그림도 선생님이 직접 그린 그림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성훈련 공부와 이성훈련 공부 두 가지를 겸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게 인식 틀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문사철과 시서화 두 가지가 문사철과 시서가 겸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제 담론에 녹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담론에 이제 들어가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론의 일부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동양 고전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를 자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성훈련, 우리의 공부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다행히 고전을 솔직히 읽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논어, 맹자 이런 것들 읽기가 되게 힘든데 이 담론에서 맛배기로 중요한 키워드라든지 선생님만의 독법으로, 저자만의 독법으로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따라가다 보면 아, 논어가 이런 책이구나. 맹자가 이런 책이구나, 이런 삶을 살았구나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뭐를 더 읽고 싶다, 논어를 뭐 공자를 더 알고 싶다, 노자를 더 알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의 얼개를 이어갈 수 있어서 더 되게 좋은 저희 같이 고전을 많이 알고 싶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원들이 읽기는 부담스럽지만 이런 거를 접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는 뭐 논어를 읽어보자든지 뭐 노자를 읽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독서를 확장할 수 있는 책이어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고전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소개하는 순서가 여러분들이 동양고전 딱 생각하시면 처음에 그 논어, 공자의 논어가 떠오르실 텐데 선생님은 시경과 초사라는 시를 다룬 고전을 먼저 소개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문사철과 시서와의 조화, 특히 시서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감성훈련을 놓지 마라, 감성훈련을 간과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시를 먼저 탁 처음에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경과 초사라는 게 이제 시를 소개하는
고전인데요. 시경은 많이 들어보셨죠? 북방 문학. 그러니까 시서와 초사를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의 문학이 시경이고요. 초사는 남방, 양자강 유역의 문학이 그 초사이고요. 시경은 척호장을 이 담론 안에서 소개합니다. 척호장은 만리장성 축조 때 동원된 인부가 부모님을 그리면서 그린 노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짠하죠. 부모님이 무사히 돌아와라, 다치지 말고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되뇌이는 노동자. 지금으로 치면 노동자, 인부의 그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상황, 당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보편적 정서, 그 다음에 사실성이 있는 그런 글이 담겨 있는 게 시경이고요. 그래서 당시의 사회성을 읽으면서 지금과 비슷하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사는 남방문화 양자 항상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북방과 남방이 싸우면 남방이 항상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패배를 했던 역사가 있는데 그래도 남방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창조적 낭만과 창조적인 자유가 꽃피운 초사라는 고전이 탄생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소개하는 거는 구런의 어부라는 그 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에 대한 담론인데 여기서 구런이라는 사람이 유배를 3번이나 당하고요. 그래서 정처 없이 유배지에서 쓴 시고요. 어부라는 시가요. 정처 없이 강을 걷다가 혼자 자기가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굴하지 않겠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를 나룻배를 타고 지나가던 어부가 듣고 하는 말이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가끈을 씻고 물이 흐리면은 발을 씻으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조금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런의 대답이 아닐까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자답이 아닐까.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로운 현실주의를 보여주는 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유로움과 창조의 정서를 담은 초사가 남방문학의 이제 대표로 2개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게 담론의 일부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세상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2가지 덕목을 이 대목에서 그 저자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추상력이라고 이야기를 그 단어를 소개를 하시는데요. 추상력은 복잡한 것을 압축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걸 요약해서 정리해서 소개할 수 있는 이거를 추상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문사철을 읽고 계속 이성을 훈련시키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게 추상력이고요. 2번째 필요한 게 상상력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읽어내는 것을 그것을 상상력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성 훈련을 통해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 문제에 대해서 되게 단답형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단지 그 사람의 문제다. 이거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그렇게 치부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가진 이 사람이 사회적인 맥락,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게 상상력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력과 상상력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문사철과 시서화를 익히고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공부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바로 가슴으로 하는 공부라고 강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경과 초사 이 담론 안에 소개된 그 고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는 주역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역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전 보는 책이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주역은 64개의 궤로 세상의 변화를 패턴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읽는데 뛰어나고 변화에 관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고전은 합니다. 보편적 사유의 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편 3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자가 책을 끈이 떨어질 때까지 3번 떨어질 때까지 읽었다는 표현인데요. 예전에는 책을 대나무에 글자를 써서 끈으로 엮어서 만든 게 책이었거든요. 그때 그 끈이 끊어질 정도로 읽을 정도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때 위편삼절 했던 책이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만큼 좋아했던 책이 주역이었고 가까이 뒀던 책이 주역이었고 선생님도 얘기를 하세요. 감옥에서 이 저자는 감옥에 20년 동안 있을 때 동양의 고전들을
제가 볼 땐 독파하신 것 같아요. 계속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읽으셨는데, 그러면서 주역도 우스갯소리로 그러세요. 너무 어려운 책이고 난해해서 감옥에 있지 않았으면 읽지 않았을 책이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이 안에 이제 주역의 그 패턴이라든지 그 변화를 소개를 언급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쉽지는 사실은 않은데 맛보기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보시고요. 주역의 관계론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에 조금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역에도 이거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뽑아내는 관계론의 키워드가, 주역을 통해 우리가 성찰, 겸손, 절제, 미완성, 변방을 이야기하십니다. 성찰은 내가 아니고 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과정이 성찰이고요. 겸손은 나를 낮춰서 대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관계를 통해 그 언급을 하시고요. 절제는 나의 고집을 조금 덜 피우는 것, 나의 욕망을 조금 억누르는 것, 그러면 분쟁이 없다, 싸울 일이 없다, 관계 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미완성은 완성에 너무 목적을 두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남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미완성의 키워드를 갖고 완성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찰, 겸손, 절제, 미완성은 변방에서 했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이 좀 난해하다, 그러니까 관계가 뭐냐, 어떻게 다뤘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담론에 나온 일화인데, 고암 이응노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떤 죄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시 이제 젊은, 이분은 연세가, 고암 이응노 선생은 연세가 많으시고 젊은 죄수한테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이름을 왜 묻냐, 그냥 죄수 번호로 불러라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더니 이응노 선생님이 아니다, 이름이 뭐냐 계속 물으시더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 맺기 위한 작업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얘기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응일이라고, 응일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이응노 선생님 말이 네 집 큰아들이 징역에 와 있구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응일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일이 들어가면 보통은 장남에게 짓는 이름이잖아요. 응일이라는 분이 그날 밤에 한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수번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응일이라는 이름에서 큰아들이구나, 누구 집 큰아들이 징역에 와 있구나라는 말을 하는 그 관계,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주역의 책이라고 하고요. 그분은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부모님이 생각나고 뭐 여동생이 생각나서 한 잠도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다 단순히 피상적으로 맺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어떻게 관계 맺고 서로 어떻게 의미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역을 통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장 유명한, 여러분이 동양고전하면 많이 떠올리는 논어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는 공자가 쓴 책이 아니고 공자의 제자들이 쓴 책입니다. 마치 예수가 죽었을 때 예수 제자들이 성경을 썼듯이 공자의 말을 모아서 제자들이 쓴 책이고요. 논어는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금도 가장 사랑을 받는 고전인 이유가, 인간과 인간 관계론에 대한 담론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지금 봐도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 안에서 인문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논어, 그러니까 동양의 고전하면은 논어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어떤 분야에서든 뭐 사업하는 분들도 논어를 읽고, 뭐 논어의 뭐 리더십, 논어의 뭐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논어의 인간관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많이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키워드가 많고 논어에도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소개한 화동 담론과 문질, 빈빈이라는 두 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논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희가 추구하는, 살면서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가장 힘든 것이 저와 다른 사람들, 저와 생각이 다르고
제가 느낄 때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항상 고민이었고요. 정치적으로 볼 때도 우리와 다르면은 뭐 남이라든지 배타적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화동담론은 거기에 대한 경각을 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 불화라는 게 이제 화동담론의 내용인데요. 화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을 하고 서로 공존을 하겠다는 논리고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공존을 의미하는 게 화이고요. 동은 지배와 흡수, 합병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지배해버리고 내가 흡수해버리겠다는 게 동이기 때문에 이 화동담론의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 불화를 풀어보면 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소인은 지배하려고 하지만 지배하려고 하고 공존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들어보면 우리 정치하는 분들의 우리가 행태를 보면서 욕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경각을 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까 언급되듯이 각자 개인이 사람들을 대할 때나 나와 다른 시선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화동담론을 항상 생각하면서 뭐 독서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 생각하고 있는 화두이고요. 문질 빈빈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여기서는 문은 형식을 의미하고요. 질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문과 질이 잘 조화되어야 군자라고 할 것이다. 군자는 단순히 뭐 어떤 내용이라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거기 치중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문질 빈빈의 의미이고요. 논어를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공자는 알고 보면 되게 공부를 되게 좋아했던 그 하기시습지 그 부분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를 좋아했고 본인이 변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한 또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좋아하거나 책 읽기를 가까이 하는 분들이면은 한번 논어를 접해서 공자의 공부와 나의 공부를 비교하면서 또 제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에 딱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논어를 선생님도 2챕터를 할애를 하셔서 소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만나보면 담론 이후에 또 논어를 만나봐도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고전은 담론 안에 소개된 고전은 맹자입니다. 맹자도 공자 맹자를 제일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죠. 맹자도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안에서 몇 가지만 그냥 제가 맛보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속장이라는 장에 이양역지라는 그 만남과 관계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나라 선왕의 이야기인데요. 제물로 바쳐지는 소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선왕이 물어봅니다. 저 소가 어디로 가냐? 했더니 제물로 바쳐질 소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를 보면서 불쌍하다, 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비웃죠. 그럼 양은 불쌍하지 않냐. 그때 맹자의 독해는 맹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는 내가 받고 내가 관계를 맺은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 본 것과 본 것의 차이를 그때 그 생각을 하는 그 대화이고요. 그 차이와 만남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은 것과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어서 이 부분도 이양역지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전의 대목, 맹자의 대목이고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다양한 관심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랑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어떤 사람과 어떤 위치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양역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맹자하면 많이 생각하시는 게 또 성선설이죠. 맹자는 인의예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바탕으로 깔려 있다. 이 선한 본성, 인의예지를 확충해서 그 시대를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을 성선설, 인의예지의 선한 본성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았던 학자고요. 반면에 이제 보셨던 게 성악설, 순자가 주장했던 게 성악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다. 악한 본성을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걸 위라고 해요. 위로
위를 통해서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학자들의 그 관점이 있음을 짚어드렸고요. 논어와 맹자와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노장 사상 이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자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자는 자연 중심, 그 다음에 무위, 반문화, 뭐 이런 반문화 이런 키워드로 뭐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담론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제자백가, 이게 모두 다 제자백가의 고전들이거든요. 제자백가 시대의 제자백가들의 그러니까 제자백가의 고전 중에 노장 사상과 그 다음에 나머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와 노장 사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표현이 나올 정도로 노장 사상은 조금 독특하고 이 안에서도 유니크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백가와 조금 대조를 해서 표현을 해드리면은 육아가 이제 대표적인 제자백가의 사상인데 인본,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고 문화, 성장, 사람 중심이 그거라면 반대로 자연 중심, 노장은 무위, 반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장의 그 키워드는 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간다. 반면에 제자백가는 진,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확연히 다른 분위기죠. 그래서 진과 귀를 견제하는 게 중국 사상의 기본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상은 진과 귀가 서로 긴장을 하면서 성장하는 사상의 흐름이라고 하고요. 비교를 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서양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보신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을 비교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서양 사상의 과학, 진리를 중시하는 게 헬레니즘이고요. 종교, 그 안에서 선을 찾고 그런 게 종교의 헤브라이즘의 축에 두 축이 있는데 서양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충돌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맞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인데 반면에 동양의 고전은 서로 긴장을 하고 유가들도 노장의 책을 읽고 서로 공부하면서 독법을 가지고 서로 그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성장한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지 않는 그런 걸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노자에서는 가장 여기서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위, 무위, 무불치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위로 다스리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노장사상, 자연으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적극적인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할 일이 없다. 무위로 다스리면 다스릴 수 있다는 운둔 사상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불치를 혼란, 그러니까 난세로 해석하면은 무위로 실천하면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자에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본 키워드가 상선약수인데요. 상선약수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러니까 물을 최고의 선의 경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물을 왜 최고의 선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몇 가지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존재죠.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이 최고의 선이다. 그 다음에 부쟁, 다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난관을, 바위를 만나거나 뭐가 가로막혔을 때 돌아갑니다. 거기에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모양을 부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으로 간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 예를 들어 낮은 곳이나 소외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물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야기하면서 상선약수라는 표현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상선약수라는 표현을 소개하면서 저자는 하방연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선약수 정신으로 연대를 하자. 약자들이 전략 전술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약자들이 함께 연대를 하는, 그 대신 약자들이 어떻게 서로 연대하는 전략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연대를 할 때는 낮은 곳으로 해야지 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노조는 중소기업 노조와 연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와 연대를 해야 한다고, 그거를 하방연대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의 성질과 빗대어 이야기하는 또 저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자를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노장사상의 장자를 제가 추가로 또 이야기를 이 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반기계론, 그러니까 노동을 성찰하면서 자공이 반이라는 노인에게 기계를 쓰라고 하는 반기계론, 장자라고 하면 반기계론을 이야기하는데요. 노동의 성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공이 반이라는 노인에게 기계를 쓰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노인이 화를 내면서 내가 기심 때문에 기계를 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심이 뭐냐. 바로 노동을 더 쉽게 하려는 마음. 기계 때문에 쉽게 하다 보면은 순수하지 못하게 된다. 도를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심이 생긴 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기계를 쓰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한가한 이야기다. 기계를 안 쓰면 그러면 혼자 그 많은 노동을 다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뭐 회사에서 일한다거나 야근을 한다거나 주말에 일하는 게 너무 끔찍하게 싫은 이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의 기계로는 노동과 생명에 관한 것인데요. 노동은 사실은 그 자체는 되게 순수하고 생명 있는 그 자체라고 그 존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감옥 독방에서 노동제로의 경험을, 그러니까 감옥의 독방에 갇혀서 노동을 하지 않은 경험을 했는데 그랬을 때 얼마나 사람이 무력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그때 노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기계로는 뭐 일을 효율적으로 안 하니까 되게 답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가치 자체를 주목하는 그런 장자의 기계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계의 신화 속에 갇혀 있는 우리한테 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기계의 그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쳇바퀴 돌아가는 노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갇혀있는 우리가 어떻게 탈피를 해야 되는지 탈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물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좁고 완고한 사유의 우물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장자의 기계론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갇혀있는 우물이 뭐가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 안에서 탈피할 수 있는 우물을 생각하면서 그 책을 장자를 만나시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묵자와 한비자는 같이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그 고전에서 묵자와 한비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묵자는 겸해 사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겸해는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의 아이를, 나의 친구를,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쉽죠. 하지만은 남의 아이, 남의 가족, 남의 친구를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차별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것을 실천하라는 게 묵자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묵자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이 사랑할 때 평화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묵자이고요. 별애가 그거의 반대, 겸해와 반대의 개념으로 나와 남의 아이를 차별하는 것을 또 별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노력하면은 평화로워진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묵자의 메시지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고전은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는 법가사상을 많이 또 들어보셨죠? 법가사상을 집대성했고요. 순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순자는 후황사상의 주창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황사상은 예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자와 노장 사상과 그 외에 제자백가 사상을 이야기했듯이 이번에도 법가와 그 외의 제자백가를 구분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요. 법가 사상은 지금의 왕을 현실에 중시하는 그게 법가 사상입니다. 그 반면에 다른 제자백가 사상은 옛 성왕을 모델로, 그러니까 옛 왕을 모델로 하는 게 제자백가, 다른 제자백가고요. 그래서 좀 복고적인데 한비자의 법가는 지금의 왕을 모델로 해서 좀 혁신적이고 현실에 충실한 이야기라고, 변화와 현실을 존중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시대를 통일한 그게 한비자의 법가 이야기고요. 이렇게 소개한, 제가 정말 맛보기로 조금씩 소개한 키워드 위주로 소개한 게 담론의 일부에 소개된 고전들이고요. 2부에는 담론이 이제 인간 이해와 자기 성찰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고 성찰을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네 가지 키워드로 2부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생각을 뻗어나가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천의 통일을 2부에서 제가 뽑은 기억에 남는 구절로 실천의 통일을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그래도 실천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죠. 머리, 가슴, 발까지 이어지는 실천이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게 이 저자의 메시지인데요. 실천 없는 독서가 혼자 읽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나의 한계에 부딪힐 수 없다고 표현을 해서 그거를 한발 보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그냥 한 발로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 2발 보행을 해야 성장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책을 읽고 이해하고 내가 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실천의 통일 부분에 강조하시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독서 모임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궁금한 분들이 오셔서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 다른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재밌게 하시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고 강요하고 싶은 분들은 사실은 책만 읽고 책에 대한 그 머리에서 머문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 강조하시지만 저자가 실천의 통일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 모임도 좋겠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한 발 성장하는 독서를 실천하는 독서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똘레랑스에서 노마디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똘레랑스는 관용, 프랑스에서 대표되는 많이 들어보신 똘레랑스의 관용의 키워드인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게 이 저자의 표현입니다. 노마디즘, 자기가 계속 끊임없이 머물지 않고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것이 2부의 또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관용하는 거는 그냥 내가 너를 인정한다 거기서 끝나지만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시점, 삶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됐구나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나는 어떻게 변화하고 행동을 해야겠구나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라는 게 노마디즘이고요. 그런 자기 변화가 공부의 완성, 독서의 완성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방이라는 키워드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변방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방이라는 게 주류 담론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닌 진정한 창조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와 진보, 좌우의 이념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떨쳐낸 공간이고요. 이런 공간에서 비로소 우리는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주류 담론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여기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진정한 창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공간을 변방을 찾아서 노력하라는 또 메시지를 하고 계시고요. 하반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상선약수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2부에서도 또 이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립니다. 연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낮은 곳으로 연대를 해야 할지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하반연대의 의미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드린 자기의 이유 찾기 부분을 소개를 하면서 책의 소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지금 고전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시경부터 시작해서 장자, 묵자, 한비자, 논어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한비자의 졸성이라는 개념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자로 하면은 교사, 불여, 졸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를 풀이를 하면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치장으로 꾸민다고 해도 어리석고 졸렬하지만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졸성이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졸렬하지만 성실한 삶,
조금 느리지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한비자의 졸성인데요. 책 안에 선생님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한 구절을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땅을 갈고 파헤치면은 모든 땅들은 너무 아프다. 하지만 그때 씨앗이 심어진 씨앗은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데 그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나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힘겹지만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틔우는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그래서 성실하게 졸성 한비자의 졸성 정신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의미를 보면서 되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공자도 14년 동안 정착을 하지 못하고 아무도 등용을 해주지 않아서 14년이나 주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위대한 학자, 위대한 철학가, 사상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주는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너무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만약에 한다면은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그런 인연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른다는 메시지를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석가불식이라는 메시지도 그 책 뒷부분에 있는데요. 석가불식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나무가 다 떨어졌을 때 한 씨과일, 씨감나무라고 하는데 그 과일을 하나를 남겨두는 거를 석가불식이라고 합니다. 열매 하나를 남겨놓고 씨과일이 내년에 땅에서 자리 잡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희망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는 작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떠올리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하찮진 않다. 성실하면은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두 가지 마무리를 소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깜짝 놀랐던 그 단어가 내가 자살하지 않은 이유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왜 자살하지 않았을까 감옥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저자는 자살을 한 수용자들을 또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사나? 나는 왜 자살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되게 재밌다고 하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이유가 선생님이 그 자살을 하지 않은 이유로 꼽은 게 그 감옥에서 창에서 햇빛이 비추면은 한 신문을 펼쳤을 때 그 정도 크기, 신문지 크기의 햇빛이 창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낮에 몇 시간 동안 들어오는 그 햇빛을 가만히 받고 있으면은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생명을 느끼고 나는 자살할 이유가 없구나. 너무 좋다. 이런 생각으로 선생님이 버티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자살하지 않은 이유로 감옥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살하지 않았으면 그럼 나는 왜 사나? 살아가는 이유를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이유는 공부와 깨우침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 내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이게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라고 두 가지를 꼽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이유, 그러니까 삶이 살아가는 이유를 어디, 목적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 담론에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우리가 같이 책을 읽고 공부를 만나는 이유를 찾으면은 의미 있는 책, 의미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머리, 가슴, 발의 여정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항상 저는 이제 혼자 작게 출판사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을 만나도 가장 많이 듣는 얘기, 그리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이 책을 뭐 잘 읽고 있는가,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이 있을 때 잘 하고 있는지를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 선생님의 마무리 말이 되게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화를 소개를 하시면서 동화를 버섯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버섯이 산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독버섯이야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버섯이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너 독버섯 아니야. 네가 얼마나 좋은 버섯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사람들이 나 독버섯 맞대. 나 독버섯인가 봐. 그러면서 계속 오는데요. 그때 하는 친구 말이 그거는 사람들의 기준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버섯을 달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정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면은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남의 기준에 내가 너무 매몰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성실하게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게 자유를 향한 길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게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서 자신감 있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또 자신감으로 이어지면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위해서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저희가 고전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전 속에서 그런 방향을 찾으시고 나는 그럼 어떤 고전이 나에게 맞는다, 더 알고 싶다든지 그러면서 이 고전을 만나면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고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구나, 나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는 과정을 자유롭게 고전을 통해서 받으시고 고전을 통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